서울 변두리의 한 오래된 주택가, 초겨울 바람이 스산하게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골목 끝의 은행나무 잎은 거의 다 떨어져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한지원은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시댁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듯 차분했습니다. 겉으로는 결혼식 날이라 불릴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지원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나 설렘이란 감정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오늘 이 집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과 거래 때문이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오래전부터 맺어둔 빚과 약속, 그리고 체면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그녀를 이 결혼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신랑인 박준호는 결혼 전부터 지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도 호감도 없었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기계적인 차가움만이 맴돌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양가 친척과 이웃들 앞에서 웃어야 했지만 지원의 미소는 억지로 그려진 그림자 같았습니다. 좋은 집안의 시집가니 부모님도 이제 안심이겠다. 앞으로 효부 소리 듣겠네. 축하랍시고 건네진 말들은 지원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결혼의 실체를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오는 목적은 단 하나, 준호의 어머니를 돌보는 간병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년 전부터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누워 지내고 있었고 준호는 더 이상 외부에서 간병인을 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돈을 아끼겠다는 이유였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도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외부인보다는 식구라는 명목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들이는 것이 그에게는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지원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결혼이 집안의 짐을 덜어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네가 조금만 참고 살면 된다. 준호 집은 재산도 많고 내 시어머니만 잘 모시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부모의 말 속 참고라는 두 글자가 그녀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과 피로연을 마친 뒤 지원은 준호와 함께 그가 사는 5층짜리 단독주택에 들어섰습니다. 집은 겉보기엔 넓고 깔끔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방 앞에 서자 묘한 정적과 함께 오래에서 오래된 약 냄새가 섞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가 무표정하게 어머니의 이불을 고쳐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원이가 어머니를 돌볼 겁니다. 그 한마디 소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미안함과 안도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첫날 밤, 지원은 새 신부라면 당연히 느껴야 할 설렘 대신 긴장과 불안해 속에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형식적으로 쉬어라 한마디를 던지고 이내 차가운 시선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 관계에 어떤 감정도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그녀에게 있어 결혼 생활의 시작이자 동시에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려왔던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림이 완전히 찢겨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맡을 역할은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묵묵히 일하고 돌보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문을 박차고 나가거나 부모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체면,
그리고 시어머니의 병약한 모습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가면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시어머니는 누가 돌보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지원은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최소한 사람답게 살자. 나 자신을 잃지 말자.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심이 훗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결혼식의 소란스러움이 가라앉고 집안에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주방 한쪽에 놓인 식기들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거실 한편에는 하가액들이 두고 간 꽃바구니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어색한 한복 차림 그대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옷 갈아입고 자라.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은 따뜻하게 대해줄까 하는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엔 미소도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준호가 방을 나가더니 현관문을 활짝 열고 낯선 여자를 불러들였습니다. 그 여자는 화려한 원피스에 진한 향수를 뿌리고 있었고 준호의 곁에 서며 능숙하게 그의 팔을 감쌌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내 여자친구다. 네가 착각했나 본데 난 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네 집안이 가난하니 여기서 살면서 어머니나 잘 모셔. 그게 네 역할이야. 그 말은 지원의 가슴을 산산이 부수는 망치질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기대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주저없이 여자친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지원은 방 한쪽에서 몸을 웅크린 채 소리를 삼켰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아파서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자신은 아내가 아닌 그저 집안일과 간병을 맡은 하인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지원의 마음은 서서히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받는 기대를 접고 오직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지원의 일상은 무채색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시어머니의 방이었다. 좁은 방문을 밀고 들어서면 오래된 가구와 양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누워 있었다. 마른 얼굴, 힘겹게 뜨는 눈,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고독. 어머니, 아침이에요. 세수부터 하실까요? 지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따뜻한 물을 준비했다. 영숙 여사는 처음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손끝을 스치는 지원의 온기에 눈빛이 조금씩 변했다. 그 시선에는 미안하다와 고맙다가 함께 담겨 있었다. 준호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오더라도 늦은 밤 취한 상태로 귀가하거나 아예 여자친구와 함께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 날이면 지원은 혼자서 시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몸을 닦아드렸다. 처음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버거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 곁에서는 숨이 덜 막혔다. 그녀만은 지원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때때로 손을 꼭 잡아주며 속삭였다. 힘들지. 조금만 더 버텨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지원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었다. 그러나 준호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술만 마시면 욕설과 폭력이 이어졌고
그럴 때마다 영숙 여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들을 막았다. 그만해라, 준호야. 얘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원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다. 이 집에서 자신을 사람처럼 대하는 건 오직 이 병든 노인뿐이라는 사실이 동시에 위안이자 슬픔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왜 나는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 물론 답은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히 부모님의 체면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이 막히는 이곳에서 그녀를 붙잡아 두는 건 시어머니 영숙 여사의 존재였다.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물 한 컵 마시기조차 힘든 그 노인을 홀로 두고 떠나는 건 지원에겐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떠나는 순간 시어머니는 돌봐줄 사람 없이 방 한가운데 외롭게 누워야 할 것이라는 걸, 그런 생각을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지원을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했다. 때로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내가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거야. 그 한마디는 세상 누구의 위로보다도 깊이 가슴에 스며 들었다. 반면 준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냉혹해졌다. 함께 식탁에 앉는 일도 거의 없었고 집에 있어도 휴대폰이나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지원이라는 존재는 공기처럼 투명한 것 같았다. 그럴수록 지원은 결심했다. 사랑받는 아내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누군가의 의지처가 되어주자. 그것이 그녀가 이 집에 남아있는 이유였고 스스로를 붙잡아 두는 힘이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훗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씨앗이 된다. 비록 지금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다. 눈발은 며칠씩 멈추지 않았고 시어머니 영숙 여사의 기침 소리는 점점 잦아들면서도 한층 깊어졌다. 지원은 밤낮 없이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미음을 데워 입에 떠넣었다. 어느 날 새벽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던 시각이었다. 영숙 여사는 지원의 손을 꼭 잡으며 힘겹게 눈을 떴다. 지원아, 미안하고 고맙다. 그 목소리는 마치 먼 곳으로 가는 이가 남기는 마지막 인사 같았다.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눈가를 적셨다.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저 혼자 어떻게.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손 위로 힘이 세우르르 풀렸다. 시어머니의 숨은 고요하게 멎어 있었다. 장례식 내내 지원은 정신이 아득했다. 많은 이들이 이제 네가 자유다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오히려 공허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존재가 사라진 것이다. 상을 치른 후 지원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며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거기서 발견한 건 나무로 된 작은 함이었다. 함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고 겉에는 장례가 끝난 뒤 지원에게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열자 두꺼운 종이 서류와 함께 어머니의 필체가 빼곡히 적힌 편지가 나왔다. 편지에는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집과 모든 재산을 너에게 남긴다. 네가 나를 위해 흘린 눈물과 보내준 시간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졌다. 준호는 아들이지만 나는 너를 딸로 여겼다. 지원은 숨을 삼켰다. 그 문장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그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뒤로 그녀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박준호는 우연히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지원이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함을 발견했다. 처음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함 속에서 나온 서류 봉투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봉투를 거칠게 뜯어 읽기 시작했다. 처음 몇 줄만 읽었을 때 이미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마지막 문장에 이르자 손이 부르르 떨렸다. 집, 예금 전부 지원에게. 준호의 눈이 크게 부릅떠졌다. 이게 뭐야?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원이 있는 거실로 뛰쳐나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우리 어머니 꼬드겨서 유언장 쓰게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날선 칼날 같았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미 변호사에게 맡겨진 상태예요.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준호의 분노는 더 커졌다. 거짓말 하지 마. 어머니 재산은 당연히 아들인 내 거야. 네가 뭔데? 그는 손에 쥔 유언장을 마구 찢기 시작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리는 동안 지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걸 찢어도 소용없어요. 같은 내용의 유언장이 세부더 있고 원본은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 중입니다. 어머니는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계셨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숨소리가 가빠지고 입엔 식은땀이 맺혔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당연하게 생각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결국은 자신이 아닌 지원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에게서 싸울 힘조차 빼앗아갔다. 장례가 끝나고 정확히 사세무 9일째 되는 날, 집 앞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몇몇 오래된 지인들까지 모두가 시어머니 영숙 여사의 유언장 공개를 목격하러 온 것이었다. 거실 한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변호사가 자리를 잡았다. 그는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 원본입니다. 공증 절차를 모두 거쳤고 오늘 공식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준호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불안한 눈빛으로 변호사를 노려보고 있었다. 지원은 그 맞은편, 단정한 검은 옷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고인은 소유하신 5층 주택과 예금 전액을 며느리 한지원 씨에게 상속합니다. 사유는 생전 오랜 투병 생활 동안 한 씨가 보여준 헌신과 성심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친척들의 눈이 커지고 누군가는 입을 가리며 속삭였다. 아들 놔두고 며느리한테 전부라니.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변호사에게 다가갔다. 이건 말이 안 돼. 가족끼리 장난하자는 거야. 그러나 변호사는 담담하게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고인의 서명과 도장, 그리고 2명의 증인 서명까지 완벽히 갖춰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이 기쁨의 절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정된 한 페이지를 조용히 넘기는 것처럼. 공개가 끝난 뒤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그 순간부터 이 집과 재산은 모두 지원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뒤돌아 방으로 들어갔고 이웃 몇 명은 지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라도 보상 받아야죠. 하지만 지원의 눈빛은 조금도 들뜨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마음과 선택이 인정받은 순간이라는 것을.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지 하루 뒤, 등기소에서 집과 예금 명의가 모두 한지원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가 왔다. 우편 봉투를 열어 등기부등본과 예금잔고 명세서를 확인한 순간 지원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다. 기쁨보다는 묘한 적막이 밀려왔다. 박준호는 그날 오후 말없이 방을 나와 가방 몇 개를 챙겼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비어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는 짧게 말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네. 지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발걸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자 지원은 처음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지나다니기만 했던 복도, 주방, 거실. 이제 이 모든 공간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집안 곳곳을 청소했다. 시어머니가 쓰던 방은 향초를 켜고 깨끗이 닦아냈으며 낡은 침구는 햇볕에 널어 햇살 냄새가 배도록 했다. 거실 창문을 활짝 열자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와 함께 신선한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지원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만 그려왔던 계획을 꺼냈다. 이 집 1층을 개조해서 작은 찻집을 만들자.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터전이 되어야 했다. 시어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녀는 매일 저녁 작은 주전제 차를 우리며 서로 대화를 나눴다. 그 시간은 짧았지만 지원에게 큰 위로였다. 이제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 찻집의 이름을 안심안신이라 정했다. 이름을 정하자마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공사를 시작하자 집안 분위기도 변했다. 창고로 쓰던 공간에 나무 테이블과 의자를 들이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을 놓았다. 벽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던 하얀 난초 그림을 걸었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1층을 보며 지원은 처음으로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은 하루를 버티기 위해 숨죽여 살았지만 이제는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찻집이 아니라 자신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안전한 자리가 될 거라는 것을. 안심의 문을 처음 연 날, 하늘은 옅은 구름에 덮여 있었지만 공기는 포근했다. 지원은 아침부터 바닥을 닦고 차시풀 병에 옮겨 담으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간판 앞에는 시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했던 하얀 난초 화분을 두었고 창께는 초록빛 허브 화분을 가지런히 놓았다. 문을 열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 위의 종이 가볍게 울렸다. 첫 손님은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는 중년 부부였다. 아내가 먼저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더니 미소 지었다. 가게가 참 아늑하네요. 이름도 마음에 들어요. 안심 들어오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지원은 차분히 그들에게 따뜻한 국화차를 내어주었다. 향긋한 꽃향이 퍼지자 부부의 얼굴에도 금세 온기가 돌았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동네 소식을 전하고 이곳이 꼭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 들어온 손님은 퇴근길에 들렀다는 회사원이었다. 그는 말없이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꺼내더니 지원이 가져다 준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한참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네요. 요즘 회사 일로 많이 지쳐 있었는데 잠시라도 숨 쉴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아요. 지원은 그 말에 가볍게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들어오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확신했다. 그래, 이곳은 그냥 가게가 아니야. 나와 비슷하게 지친 사람들이 잠시라도 기대어 쉴 수 있는 곳이 될 거야. 저녁 무렵 문을 닫기 전 마지막 손님이 들어왔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는데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여기 주인 아가씨가 지원 씨 맞죠? 예전에 영숙이랑 같이 살았던. 지원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손수잠 머플러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단 몇 줄이 적혀 있었다. 영숙이 없는 세상에서 네가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 머플러는 내 목을 따뜻하게 감싸줄 거야. 지원은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머플러를 목에 두르니 마치 시어머니의 손길이 다시 돌아온 듯 따스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 공간에서 자신이 받은 온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안심이 문을 연 지 한 달쯤 지나자 가게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들르는 노부부, 퇴근길에 꼭 들러 따뜻한 보이차를 마시는 젊은 직장인, 그리고 학교 끝나면 친구와 함께 와서 허브차를 나눠 마시는 여학생들까지. 지원은 손님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이 좋아하는 차를 기억했다. 오늘은 홍차로 할까요? 아니면 지난번에 드신 라벤더 차로 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순간 손님들의 표정에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곳은 나를 기억해주는 곳이라는 안도감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자리 잡고 앉은 그는 메뉴판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좋아하셨던 국화차 아직 있나요? 지원은 놀랐다. 그 목소리와 눈빛에서 어머니의 옛 지인을 알아본 것이다. 혹시 영숙 어머니를 아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우린 오래된 친구였어요. 몸이 많이 안 좋다는 소식만 듣고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차를 내오자 그는 국화차 향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영숙이가 항상 자랑했어요. 우리 지원이는 내 친딸보다 더 날 잘 챙긴다고.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겠네요. 그 말은 지원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종종 가게에 들렀고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원은 마치 어머니가 여전히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작은 메모와 그림들이 붙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 덕분에 마음이 풀렸어요. 차 향기와 사장님의 미소에 위로받았습니다. 그 메모들은 지원에게 또 다른 힘이 되었다. 안심은 이제 단순한 찻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누군가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게 해주는 곳, 기억을 나누고 위로를 받는 작은 쉼터였다. 지원은 매일 문을 열며 이렇게 속삭였다. 오늘도 이곳이 누군가의 숨 쉴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안심은 계절이 한 번 바뀌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어냈다. 지원은 손님들을 맞이하면서도 그들이 남기고 간 이야기와 표정을 오래 마음속에 간직했다. 누군가는 눈가가 부은 차에 들어와 조용히 국화차만 마시다 갔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으며 친구와 함께 허브차를 나누었다. 처음엔 손님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었지만 어느새 그 자리에서 가장 위로를 받고 있는 건 지원 자신이었다.
사람들이 오늘도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 그녀는 예전의 자신과는 다른 목소리로 저도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비가 가늘게 내리던 날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였다. 그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지원이 다가가 차를 권하자 그는 오랫동안 입을 떼지 않다가 낮게 말했다. 아내를 보내고 나니 집이 너무 비어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 있는 공간이 그리워서 이곳에 들어왔어요. 지원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향의 자스민 차를 내주었다. 차를 앞에 두고 그는 한 모금 마신 뒤 마치 숨을 내쉬듯 중얼거렸다. 따뜻하네요. 마음이.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다. 자신이 내어주는 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누군가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온기라는 것을.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며 지원은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내가 하루를 버텨. 그 말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온기를 다시 돌려주고 있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질 즈음 안심은 이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길모퉁이를 돌면 은은한 차향이 골목 끝까지 번졌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나무 테이블과 화분들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지원은 하루에도 수십 번 어서 오세요 라는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손님들의 눈빛과 표정을 읽고 그날 그들에게 필요한 온도를 찾아내 차를 내어주었다. 기분이 가라앉은 이에게는 국화차, 피곤한 얼굴의 이에게는 상큼한 레몬그라스 차, 그리고 오래 대화를 나누고 싶은 손님에게는 은은한 보이차를.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더니 몇 달 전 처음 찾아왔던 젊은 직장인이 들어왔다. 그는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거 지난번에 사장님이 권해주신 차 덕분에 중요한 발표를 잘 마쳤어요. 감사 인사 드리려고요. 봉투 안에는 작은 차잔 세트와 송을씨 카드가 들어있었다. 여기서의 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할머니가 반찬이 담긴 통을 들고 찾아왔다. 혼자 바쁘게 일하느라 밥 제대로 못 챙겨 먹을까봐 걱정돼서 왔어. 그 따뜻한 마음의 지원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 그녀도 누군가에게는 지켜주고 싶은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주말이면 마을 아이들이 가게 앞에 모여 창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지원은 그 그림들을 벽 한편에 붙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벽은 색색의 그림과 글귀로 가득 찼다. 이곳은 마음이 쉬는 곳, 차 향기가 엄마 품 같아요. 가게가 이렇게 마을 속에 뿌리 내린 것은 지원에게도 뜻밖의 일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나도 이곳에 뿌리를 내렸구나.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자 봄 햇살이 부드럽게 안심 안으로 스며들었다. 지원은 찬물을 끓이며 문득 생각했다. 이제는 과거를 붙잡을 이유가 없구나. 그녀의 삶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추억이 남아 있었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든든한 뿌리로 자리 잡았다. 박준호와 함께했던 시간은 아픔이었으나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안심과 새로운 자신이 만들어졌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우연히 가게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유품과 함께 박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한때 자신이 적었던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결혼 초기에 썼던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 뒤로는 점점 글씨가 흐려지고 페이지가 비어 있었다. 지원은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 내일은 오지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만든 오늘이 그 답이야. 그녀는 상자를 정리해 시어머니 유품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렸다. 손끝에 묻어있던 먼지가 사라지자 마음속 먼지도 함께 털어낸 기분이었다. 저녁 무렵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원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내려갔다. 차 메뉴를 늘리고 작은 독서 모임을 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계절별 닭 과회를 여는 계획까지. 그녀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미래를 하나씩 실현할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며칠 뒤 지원은 가게 한쪽 벽에 새로운 게시판을 설치했다. 이름하여 함께하는 안심. 누구든 글이나 그림 혹은 전하고 싶은 말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처음엔 조용하던 게시판이 일주일이 지나자 다양한 쪽지와 사진들로 가득 찼다. 이곳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차 한 잔이 이렇게 사람 마음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어린아이의 그림 속에는 하얀 찻잔과 웃고 있는 지원의 얼굴이 있었다. 그 그림을 보며 지원은 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무심코 내어준 따뜻함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있었다. 어느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저 혹시 이곳에서 차 모임을 열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잠시라도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요. 지원은 흔쾌히 허락했다. 그날 이후 안심은 주기적으로 작은 모임과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 되었다. 엄마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웃음소리를 흘렸다. 그 모습을 보며 지원은 생각했다. 여기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집 같은 곳이구나. 하루를 마무리하고 불을 끄기 전 지원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도 이렇게 누군가의 삶 속에 녹아들 수 있구나. 이제 진짜로 내 인생 2막이 시작됐어.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잘했어, 지원아. 아주 잘하고 있어. 초여름 햇볕이 부드럽게 가게의 창문을 두드리던 어느 날이었다. 안심문이 열리자 지원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준호의 여동생 박서연이었다. 서연은 예전보다 성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어디선가 죄책감이 묻어나는 눈빛은 그대로였다. 언니, 저예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내오자 서연은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때 아무것도 못해서 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지원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그땐 너무 어려서 무서웠을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 요즘 많이 아파요. 병원비도 없고. 저도 언니에게 부탁할 자격이 없는 거 알지만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순간 지원의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다. 이전 같았다면 분노와 상처가 먼저 올라왔을 테지만 지금의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서연아, 나 이제는 오빠를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까지 내가 짊어질 순 없어. 그게 내가 힘들게 배운 교훈이야.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해해요. 그 말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날 서연이 떠난 후 지원은 오래 창밖을 바라봤다. 마치 마음속에서 오래된 매듭이 풀리는 것처럼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평화를 가꿀 줄 아는 사람이었다. 서연이 떠난 뒤 가게 안에는 한동안 고요가 흘렀다. 지원은 카운터에 앉아 반쯤 식은 차를 바라보다가 방금 전 나눈 대화를 곱씹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망설이다 결국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것이 미안함에서든 혹은 스스로를 희생하는 습관에서든 말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지원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선배네야 도일. 이건 내가 지켜야 하는 선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은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저녁 무렵 자주 오던 노신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따라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네요. 그 말에 지원은 잠시 웃음을 지었다. 아마도 오늘 제가 제 마음을 지켜낸 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지켜야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는 법이지요. 그 말이 마음속에 잔잔하게 울렸다. 지원은 창밖으로 스미는 석양을 보며 자신이 이제 누군가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밤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면서 그녀는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잔을 올렸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제가 선택한 길 위에서 살아요.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로 부드러운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건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바람 같았다. 여름의 기운이 완연해진 6월 초 안심 앞에 작은 꽃시장이 열렸다. 마을 청년들이 직접 재배한 허브와 꽃들을 판매하는 자리였다. 지원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허브차 재료로 쓰기에 딱 알맞은 레몬밤과 라벤더를 발견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혹시 안심 주인분 맞으시죠? 제가 이번에 시청에서 진행하는 마을 문화 살리기 프로젝트 담당자인데요. 마을 가게들과 함께 작은 축제를 열어보려고 해요. 안심도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원은 순간 놀랐지만 마음속에서 설렘이 피어올랐다. 그동안 안심은 조용히 그리고 은근하게 사람들의 발걸음을 모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해 본 적은 없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차양이 퍼지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며칠 후 지원은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평소보다 다양한 차를 준비하고 시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했던 매실청과 직접 담근 유자청도 꺼냈다. 축제 날 안심 부스에는 은은한 차향과 함께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한 젊은 남자가 차를 마시며 말했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다음에 꼭 가게로 찾아가도 될까요? 지원은 그저 웃으며 명함을 건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하나의 연결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는 내 세상을 조금 더 넓혀도 괜찮겠지. 과거에 갇혀있던 좁은 시야가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드럽게 열리고 있었다. 축제가 끝난 다음 주 안심 앞에는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축제에서 지원의 차를 맛본 뒤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때 마신 유자차가 너무 맛있어서요. 축제에서 받은 명함 보고 왔어요. 그날부터 가게는 전보다 조금 더 활기찼다. 지원은 새로운 손님들에게도 오래된 단골들에게 하던 것처럼 천천히 정성스럽게 차를 내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청 프로젝트 담당자였던 김혜진 씨가 다시 찾아왔다. 지원 씨, 이번엔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나눔회를 열어보려 해요. 안심이 장소를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원은 잠시 주저했다. 가게를 행사 장소로 쓰면 분명 번거롭고 손도 많이 갈 터였다. 하지만 곧 시어머니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이 집이 내 마음처럼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결국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 가게에서 해요. 첫 번째 이야기 나눔회 날 마을의 노인부터 아이, 청년, 주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각자 차를 한 잔씩 들고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 삶의 고민, 웃긴 해프닝을 나누었다. 웃음과 공감, 때론 조용한 눈물이 오가는 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지원의 손을 꼭 잡았다. 이 가게 덕분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 앉아 얘기한 게 몇십 년 만이야.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다. 안심은 단순히 차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밤늦게 가게 문을 닫으며 지원은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오래 바라봤다. 이제 그녀의 삶은 집과 가게를 넘어 마을 전체로, 그리고 그 속의 사람들로 확장되고 있었다. 초가을의 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어느 날 안심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들어선 사람은 낯익은 얼굴, 바로 몇 달 전 축제에서 라벤더 차를 마시고 명함을 받아갔던 이도현이었다.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축제에서 차를 마셨던.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였다. 네, 라벤더 차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오늘도 준비해 드릴게요. 도연은 자리에 앉아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창가, 벽 가득 붙은 손님들의 쪽지와 그림, 그리고 한쪽에 놓인 시어머니의 사진.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공간 참 따뜻하네요.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어요? 지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털어놓듯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픈 결혼 생활, 시어머니와의 인연, 그리고 안심이 생겨난 과정까지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 눈빛에는 동정이 아니라 깊은 존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신 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 잔잔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에게서 대단하다라는 말을 듣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차가 식어갈 무렵 도연이 말했다. 혹시 다음에 제가 작은 사진전을 준비하는데 여기서 열어도 괜찮을까요? 차와 사진이 어울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지원은 의외의 제안에 살짝 놀랐지만 어쩐지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도 괜찮겠다. 사진전 이야기가 오간 지 며칠 뒤 안심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익숙하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바로 박준호였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수척한 얼굴과 힘없는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준호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낮게 말했다. 지원아, 미안하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다. 그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지만 지원의 마음은 잔잔했다. 준호 씨, 나 이제 화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떠났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지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예전 준호의 연인이었던 윤세영이 가게에 찾아왔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날선 미소를 띤 채 잘 지내는지 보러 왔어. 집도 차린 거 보니 운이 좋았네. 라고 던졌다. 지원은 그저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운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과거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면 돼요. 세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지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의 여동생 서연이 조심스럽게 가게를 찾았다. 언니, 오빠가 많이 아파요.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짊어질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고 지원은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늦가을 안심의 창가에는 여전히 은은한 차양이 감돌았다. 지원은 문득 벽 한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이 손님들이 그려준 그림, 손님들이 남긴 쪽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김도연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평생 친구였다. 지원 씨, 예전의 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남긴 걸 전해줄게요. 아주머니는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시어머니가 손수 쓴 일기와 편지가 있었다. 일기 속에는 지원과 함께한 매일의 기록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지원이는 오늘도 나를 씻겨주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 속에서 하루를 버틴다. 내 생이 다하는 날, 이 아이에게 꼭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준 건 기적이었어. 네가 흘린 눈물과 웃음을 나는 다 기억한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세상은 내 편이 될 거야. 글자를 따라가며 읽던 지원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동안 견뎌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녀를 진심으로 알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걸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가게에 불을 일찍 끄고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제 발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이젠 제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요. 창밖에는 늦가을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 안에는 한겨울도 녹일 만큼 따뜻한 온기가 번지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안심은 더욱 포근한 공간이 되었다. 창문에는 성에가 살짝 끼었고 주전자에서는 연신 김이 피어올라 은은한 차향이 가게 안을 감쌌다. 지원은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잠깐씩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올렸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엄마. 이 작은 의식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다. 점심 무렵이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바와 같은 아이 손님은 숙제를 가져와 가게 한쪽에서 하기도 했고, 노신사 손님은 여전히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천천히 음미했다. 서로의 일의 이야기를 길게 나누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가끔은 아무 손님도 없는 시간에 지원은 찻잔을 정리하며 혼잣말로 웃었다. 이젠 과거의 상처를 곱씹는 대신 이 순간의 평온함과 고요를 즐기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바오가 그려온 그림을 내밀었다. 이건 안심을 그린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건 지원 이모고 옆에는 항상 웃는 손님들이 있어요. 지원은 그림 속 환한 색깔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림 속의 자신은 과거의 그늘이 아닌 빛과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지원은 이렇게 적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내 안이 고요하고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있다. 봄이 막 시작되는 3월, 안심 앞 화분에는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다. 지원은 그 연두빛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나도 이렇게 자라왔구나. 춥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 이제야 빛을 향해 서 있구나. 그날 오후 한 중년 여성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차를 주문한 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집을 찾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지원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안심은 단순히 차를 내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회복하는 곳이라는 걸. 과거의 준호도, 세영도, 서연도 더 이상 그녀를 얽매지 않았다. 그들의 그림자는 희미해졌고 그 자리를 새로운 이딘 인연과 따뜻한 기억들이 채웠다. 밤이 되어가게 불을 끄고 창문을 닫으며 지원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나를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거야. 이 평온함은 내가 만들어낸 내 집이야. 그 순간 오래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할 때 세상도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며칠 뒤 지원은 가게 문 앞에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웠다. 거기엔 손수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당신이 편히 쉴 자리를 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당신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그 팻말을 세우는 순간 지원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날들, 억울함과 분노로 몸이 떨리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이제는 스스로에게 미소 지을 수 있게 된 자신이 있었다. 손님들이 차를 마시며 웃고 아이들이 그림을 벽에 붙이고 누군가는 창가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 그 모든 풍경이 지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상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결국 내가 받은 건 내가 먼저 준 것들이었다. 작은 친절, 변함없는 인내, 그리고 끝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마음. 밤이 깊어가게 문을 닫으며 지원은 시어머니 사진 앞에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여기서 제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날 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지원은 그 빗소리를 들으며 마치 오래된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직 어디선가 힘겹게 버티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스스로를 사랑하면 언젠가 아물어요. 평온함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봄비가 멎은 다음 날 안심 앞 골목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려 마치 하얀 눈처럼 가게 문 앞을 덮었다. 지원은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차향과 꽃향기가 섞인 공기가 그녀의 가슴 속까지 따뜻하게 채워졌다. 이제 그녀는 안다. 행복은 거창한 목표나 눈부신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에 피어난다는 걸. 가게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과 차를 따르는 소리가 흘렀다. 그 소리 속에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자신이 걸어온 모든 시간이 조용히 녹아 있었다. 지원은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어. 그 순간 한 송이 꽃잎이 창틀을 넘어 찻잔 속에 살포시 떨어졌다. 그 작은 꽃잎처럼 그녀의 삶도 고요하고 단단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